안녕하십니까? 네. 감독관입니다. 부동산 언론, 여러분 감정평가사 1차 과목 부동산 언론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 언론이 들어온 지 이제 뭐 7년 차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누적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어떤 경향들 좀 파악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트 시간은, 지금까지 출제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응시자 수가 지금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가, 과락률,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통계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학습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방법을 정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과목, 여러분 뭐 감정평가사 시험은 이렇게 1차, 2차 나눠져 있는 거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민법, 경제언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언론. 네, 제가 맡은 이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실무,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보상 법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동산 언론이, 감정평가 이론하고 요 실무하고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요 부분을 좀 열심히 하시면, 요 파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차만 볼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2차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자, 최근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차 시험. 제가 이제 맡은 과목 1차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접수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접수자가 22회 때부터 해서 쭉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8회 때부터 약간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차 이렇게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봐봐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험이 계속 시행이 된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세선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변호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제 말을 들어보면 합격자 배출수가 많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정적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 감정평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직 공시지가 이렇게 산정하고 이런 게 어떻습니까? 안정적 수입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기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단 몇 해만 인기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런 성향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합격을 하셔서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봐보면 합격자 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이제 응시자 수하고 접수자 수는 비슷하니까 비례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합격자 수를 봤더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자, 여러분, 자 추세를 보세요. 떨어졌다가 그 다음 추세가 뭐예요? 자, 눈치챘죠? 사실은 이 합격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합격 수를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숫자만 나타내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숫자를 보면 조금 늘고 있는 거 맞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분포를 좀 보면서 합격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최근 과목별 과락률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어떤 과목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득점을 하기
용이하고 쉬운 게 어떤 과목인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과락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회계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라이빗에서는 강의를 경제학하고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트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이건 선행학습을 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가락률이 가장 낮은 게 어떤 거냐? 부동산학입니다. 부동산학이 가락률이 가장 낮아요. 이유는 이 내용이 쉽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2차 과목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 이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를 동시에 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자, 여하튼간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감동환 선생 말 따르면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신 있으니까요. 그쵸?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자, 최근 합격률 요게 좀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난이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수는 그냥 단순 지표고요. 합격률은 그 시험 난이도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 합격률이 저조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쉬우면 합격률이 높아지고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합격률이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잠깐 변화가 좀 있었다가 다시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추세를 좀 봤을 때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응시할 때 아무래도 좀 합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번이 합격할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희망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모두 감정평가사가 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맡은 이 부동산 원론은 어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트를 제가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요. 교수들이 집필한 교재들을 보면 이 목차가 이거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된 이 패턴을 제가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봐봤는데요. 최근 출제된 걸 보면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 게 감정평가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과목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출제도 많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문제 이상 가까이 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7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2차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리하고요. 사실 이제 2차 이론으로서는 충분히 다루기 좀 어려운 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 파트가 이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자, 성격이 좀 다르죠. 여러분, 감정평가론 파트는 2차하고 연계되니까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비중이 높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과목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있죠. 여기서만 다루고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파트 있죠. 연험하고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개론 같은 것도 출제를 합니다. 중개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책론 파트는 사실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관계법규의 그런 내용들을 약간 용어는 쓰긴 써요. 그러나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조세론이 있죠. 조세론을 여기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조세론. 그러니까 여러분 세법 있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죠. 관계법규는 이번에 34%는 출제를 한 문제도 안 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출제했는데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2차가 아니고 일단 1차하고 중복되는 것들 있죠. 같은 1차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출제하기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제 언론 과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경제론은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탄력성의 계산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내왔어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론하고 이 정책론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이 정책론을 이해할 수 있고요. 시장론도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1차 경제 원론 학습을 좀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원론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2차 과목에서 자세히 안 다루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원론의 고유 영역. 자, 이것은 2차하고 중복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1차하고 중복되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건 뭐 당연히 뭐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과목에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적합한 수험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원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다가 구체적인 그 목차라든지 걸 보면요, 감정평가 시험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죠. 자, 중개사 시험에서는 예를 들면 부동산 세법이라든지 이런 공법 파트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이 있어요. 다른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그 부분을 출제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감정평가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세론, 부동산 세법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비중이 낮지가 않아요. 비중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갖춘 교재가 시중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 대비 적합한 수험서를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대비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 합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부동산 원론은 2차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1차 중복되지만 출제가 가능한 어떤 범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찾아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합격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 원칙이죠.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차 시험은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락 없고 평균 60점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1차가. 그렇죠?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시간 안배하고 점수 안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특정 과목이 과락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좀 배제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간헐적으로 어쩌다 출제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간헐적하고 서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사고로 볼 만한 그런 것들은 시간 안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 실제로 한 문제를 한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5분 넘게 걸리는 그런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걸 시험에서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정적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제시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문제인 거죠. 꼭 알아야 될 우리 부동산학 언론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 이런 것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망각의 동물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학습이 어느 정도 좀 됐다. 그러면 일부러 이걸 나눠서라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본 지 오래되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반복이 살 길이다. 반복하시면 합격합니다.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자, 저 강의 특징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세 단계 접근법을 좀 취할 겁니다. 지금 8, 9, 10, 3개월 과정으로 기본 이론 학습 과정을 할 건데요. 사실 목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가 생긴다는 거죠. 좋아요. 자, 목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문제.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패턴을 잘 보시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법이다. 이거죠. 최종 정리를 한번 하고, 마지막에 시험장에 이걸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의는 여기에 암기법도 좀 병행을 할 거고요. 반복 학습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1차 과목이니까 객관식에 맞는 학습 방법, 강의도 객관식에 맞는 그런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지선다니까 그것을 고려하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 하고요. 바로 1회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부동산 원론은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학 총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용어도 학습하시고요. 다음 단계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부동산 원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야? 부동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막 이런 거 학습해요. 토지 용어도 좀 배우시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이제 패턴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나눈 것은 거기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이제 교재 지필도 좀 맞춰보긴 했는데요. 강론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경제론. 자, 여러분 1차 과목에 부동산 원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 원론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챕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과목의 부동산 원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공부도 좀 충실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연결이 되니까. 그럼 저는 경제 원론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 수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 부동산 경제론을 저한테 강의를 듣게 되시면 1차 과목인 경제 원론이 있죠? 이걸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 안배는 많이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원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원론 또 학습을 또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 경제가 뭡니까? 돈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시장에 가보면 사는 사람 수요자라 그러죠? 파는 사람 뭐? 공급자라 그러죠? 그 논리를 여기서 배우고요. 이들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피게 되는데 정말 다양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론이 가장 다룰 영역이 넓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다양을 배우게 돼요. 입지에 관한 거, 자리를 점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자, 입지를 할 때 주택을 어디 가는 게 좋아? 상가는 어떻게? 공장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론도 있어요. 그 관련된 이론. 만약에 이 토지가 내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거나 빌리는 거나. 자, 빌리는 거 사용률을 뭐라 그래요?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에 관한 이론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경제론하고 약간 겹칩니다. 내용이 좀 겹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출제되는 거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정책 들어가겠습니다. 파워시 정책. 이 시장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 시장 실패. 시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크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 학습을 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세론도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조세론도. 그래서 이 조세론 파트는 좀 출제되는 내용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정리하시면 오히려 메달 박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시장이 정상화됐어요. 이제는 돈 벌어야겠죠.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란 것은 여러분 누가 투자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죠? 아유, 투자했는데 돈 다 날리면 어떡해. 그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로는 기본 틀이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투자할까 말까? 거기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이 투자로는 투자에 관련된 이론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기법. 그런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원론 파트 중에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근데 이걸 정복하려면 강의를 들어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있는 이 선생이 전한 대로 하시면 돼요. 때로는 외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득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돈이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을 융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는 걸 다루는 것이 부동산 금융입니다. 일단 금융은 자금이 융통이고요. 앞에 부동산이 붙었죠? 부동산을 근거로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 금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 파트는 돈을 빌려서 자금을 유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이것도 자금의 융통 기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빌려서 자금을 끌어다니는 방법을 부채금융.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방법을 뭐라 하냐면 지분금융 이렇게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융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좋아요. 개발 자, 이제 봐요. 투자, 자금 마련해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개발이죠, 개발.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분양, 임대하겠죠. 분양이나 임대를 할 것이라는 거죠. 분양, 임대. 근데 분양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임대는 뭐예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뭐예요? 관리론이에요. 근데 이 분양 임대 과정에 있어서 알선 소개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론이 여기에 딱 갭되는 거죠. 권리 특실에 관한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알선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생각보다 이 중개론이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중개론은 중개사법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된 패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해 드릴 테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은 타입이 좀 필요합니다. 과감히 챙길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파트.
감정평가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가 출제가 좀 많이 돼요. 여기 2차 과목으로도 좀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과목?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도 하시고요. 2차 이론도 연계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전달하는 이 감정평가의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2차 이론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암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다 외우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기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 전체 목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학습해야 할 목표입니다. 목표.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는 13페이지 펴시고 부동산학 총론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이 이거죠. 일단 여기서부터 야, 부동산학이 뭐야? 이걸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부동산이 뭐야? 이걸 다룰 거예요. 부동산이 뭐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동산은 어떤 성질을 가졌어? 이걸 다룰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가졌어?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인간이 행하는 관리적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과 여기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 어떤 현상에게 학습을 할 건데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활동에 초점이 있어요. 현상 부분은 뒤에 개발 관리론에서 일부 다루는 것도 있고요. 이 아파트에서는 앞쪽에서는 간략하게 할 겁니다. 자, 오늘 학습은 챕터 1하고 챕터 2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 한 페이지짜리 종이 받으셨죠? 그게 지금까지 빈출이 되고 있는 유형의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OX 스타일인데 그걸 5개 묶으면 오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는 그 OX 문제를 꼼꼼히, 그렇죠?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답을 먼저 보려고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연필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야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1 부동산학 총론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보도록 합니다. 이 총론 파트는 다룰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파트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비중도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우리 목차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1차하고 겹치거나 그 다음에 2차하고 겹치면서 어차피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소홀히 할 수 없는 파트가 총론 파트예요.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이걸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좀 출제가 많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야, 이걸 5개로 묶어서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함정을 팔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파트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걸 보면 토지 용어. 여러분 토지 용어를 따로 어떻게 정리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가 우리에게 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특성.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 중에 이 토지 파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특성이 좀 학습을 좀 많이 해야 할 파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의 분류. 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감정평가사도 부동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자문업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부동산업이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파트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지금 요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를 해왔던 파트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건데 이거 말고 이제 출제 안 됐던 이 파트가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 파트를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 지금 여기에 중의사 쪽에서는 출제가 지금 최근에 다시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부동산학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연구 분야,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리 좀 해 두셨으면 좋겠다. 저와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챕터 1 부동산학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니까 정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부동산학의 의 중에서 부동산학의 정의와 이념. 이념은 여기서 생략을 좀 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걸 좀 해결하고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너무 추상적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정의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단어를 알아야 이해가 되지. 일단 여기서는 김영진 교수가 정의한 겁니다. 김영진 교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먼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동산 활동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활동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이거 뭐야?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인간이 행하는 관리적 행위입니다. 그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여러분 하는 감정평가 활동, 중개사가 하는 중개 활동, 사고 팔고 이런 거 다 뭐에 해당돼요?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을 뭐 하자? 능률로 하자. 잘하자. 이 말입니다. 잘하자. 그래서 과학과 합리화, 전문화, 근대화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원리와 응용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 그러면 과학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론 분야예요. 이론. 자, 응용 기술 그러면 이거는 기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무 분야입니다. 실무 분야.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부동산 활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부자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만 해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까지? 실무까지. 그러니까 원리 이론과 실무까지 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이론만 하는 순수 과학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응용이란 말이 나왔죠? 응용? 그러니까 이 응용이라는 것은 학문들이 인간 생활에 적용이 되면 응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까지 겸하는,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요즘은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김연희 교수 정의에다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종합 응용 사회 키워드.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합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과학이 종합과학이래요. 그러니까 주변 학문들이 여기 막 모여 있다는 거죠. 종합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우리 건축을 하는데 건축 공법 무시할 수 없죠. 건축 공법도 법률에 내에서 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축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종합 그러면 3대 측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응용이 뭐라 했죠? 인간 성향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응용과학이다.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에 적용하더라. 그리고 이 부동산 활동 누가 해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임이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여기 뭐라 돼 있어요? 부동산의 그 목적이 뭐야? 응? 부동산 활동이 능률화,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부동 활동을 능률화하고 싶다면서요. 그다음부터 이론과 실무를 같이 하는 학문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출제가 안 됐어요. 제대로. 중에서 쪽이 또 출제가 안 됐고. 네,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출제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 목적은 뭐라고요? 부동 활동의 능률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부자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 말이냐. 어떻게?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다음 사고 팔고 막 그래요. 중개도 하고요. 그죠? 거래 활동. 그다음에 정책을 행하는 게 행정이죠. 행정 활동. 이렇게 요 3번은 생략한 사람도 있어요. 교수들 중에. 네,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 활동을 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이거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효이용. 아, 이 단어가 어려워. 자, 이용은 알겠고요. 효과가 이때 최고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효과가 최대다. 그게 뭘까요?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최고 최선의 이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경제 수익 극대화. 그렇죠? 최선,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 채택 가능한 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The highest and best use입니다.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이렇게 줄였다? 교수들이? 왜 이렇게 줄였을까? 교수들은요, 자기가 펼친 어떤 내용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잖아요. 화내요. 자, 그래서 조금 고상한 표현을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최유용 뭐야 이게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런 이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능률하다. 그다음 거래 활동. 자, 거래 활동의 안전성을 위해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아니, 조금 전에 거래했는데 부동산 사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면 거래 활동의 능률화가 저해되겠죠. 저해되겠죠.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 이게 뭐예요? 거래 활동의 능률화. 지금 여러분은 부동산학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부동산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다 이 말이죠. 소유 활동은 어떤 이용? 최유효용. 자, 거래 활동은 어떻게 하고요?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것은 언급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책을 행하는 입장, 공적 주체가 하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행정이니까.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민, 개개인 한 분만 생각해요? 사회 전체도 생각해요? 사회 전체도. 그러니까, 자, 개인적 차원에서 효율성. 이 효율성은 좀 넓게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국가적 차원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법, 자, 부동산 관계법 이런 걸 배우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효율성은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형평성 추구. 그러니까 나만은 잘 살겠다 이런 것보다 형평성도 추구. 이것을 조화롭게 하자. 그러니까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거나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활동의 능률화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목적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준비를 좀 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4페이지로 가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활동이 능률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활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죠. 그래야 잘할 수 있죠. 야, 인간들은 말이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 활동을 봤더니 말이지 이런 양상을 보이네. 그래서 부동산과 그 부동산 활동으로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을 현상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이것도 최근에 출제된 파트예요. 우리에게도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됐죠?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활동을 잘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론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실무도 적용하니까, 인간 생활에 적용하니까 응용과학이다. 그리고 응용을 통해서 경험이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학 말고도 실천과학을 적는 분도 계셔요. 실천과학을. 그러니까 이 응용과학은 경험과학과 실천과학하고 서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하게 전개하는 것을 바라겠죠? 그래서 그 지침 역할도 해요. 교본과. 그리고 종합과학이다. 주변에 학문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제가 복합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모임이죠? 사회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과, 종합과, 응용과. 뭐 이것은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학문적 성격 말하세요. 그럼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두 번째는요? 응용과학이다. 세 번째는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부동산학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제2절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및 접근 방법. 자, 우리 부동산학이 연구하는 분야가 어떻게 돼요?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강좌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초창기에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뜸해졌어요. 거의 출제를 좀 안 하다가 느낌에 다시 이 부분이 부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경고 부분이.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약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요령도 좀 습득을 하고 이 파트는 두 번째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10분 이렇게 드릴게요. 50분 강의, 10분 휴식. 아시겠죠? 자.